내가 겪은 6.25 제1편 1950년 돌이켜보면 까마득한 옛날 같기도 하고 그때 그 총성, 그 포성이 귓전을 울리는 듯 하고 그 화약 내음이 코앞에 풍기는 듯 하며 그 해 지났던 하루하루가 지금도 생생히 주마등처럼 지나가니 마치 2에서 3년 전 일 같기도 하다. 나는 34년생으로 그 해 만 16세의 나이로 고향을 떠나 대구 공업중학교 현 대구 공고 토목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그때는 학도 호국단이 결성되어 있어 각 학교마다 현역 육군 장교 한 사람씩 훈련 교관으로 와 있었다. 우리 학교도 육군 소위 한 명이 파견되어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발목에 각반을 두르고 맹렬히 군사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북의 괴뢰군이 38선을 넘어 공격해온다니 학교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학도병에 지원하라는 회람이 각 학급으로 돌았다. 그때 우리 반에서도 2에서 3명 지원자가 나왔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도 않던 L-19 정찰 비행기와 마치 모심기 논의 서리를 닮았다 해서 서리 비행기로 불리던 수송기가 대구 상공을 자주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정식으로 하면 여름방학이 7월 25일부터인데 사변 때문에 앞당겨 7월 초순에 하게 되어 나는 책 보따리를 싸서 고향으로 일찍 돌아왔고 마을 앞길에는 그때 이미 보따리를 이고지고 한 피난 행렬이 줄을 잇고 있었다. 나는 집에서 소를 먹이러 가기도 하고 소풀을 베기도 하며 집일을 도우다가 그해 8월 11일 오전에 나의 종질인 항식이와 하천에 가서 고기도 잡고 목욕도 하고 놀다가 점심때가 되어 집에 오니 아버지께서 면소에서 길 닦으러 부역 나오라는데 성록일꾼 이름 이는 논의 피를 뽑으러 갔으니 점심 먹고 너라도 가보라 하신다. 나는 예 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찬물에 보리밥을 말아 뜨럭에 앉아 먹고 지게에 바소쿠리를 얹고 집을 나서려니 아버지께서 가기 싫거든 성록이 한 대 가라 해라 하신다. 나는 내가 갔다 오지요 하고 1.5K 떨어진 면소에 가니 일찍 온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온 도시락을 다 먹고 보자기를 싸는 중이었고 면소 앞에는 GMC 육군 트럭가 일대 서 있고 수염이 희끗희끗한 육군 대위 한 명과 2등 상사 한 명이 와 있었다. 잠시 후 군인들이 부역 온 인부들을 모두 집합시키고 사멸횡대로 세운 후 쭉 둘러보더니 나이가 많은 노인 몇 분과 어린아이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모두 미리 대기시킨 트럭에 승차시켰다. 그날 우리 마을에서 나와 동갑인 5명이 부역을 나갔는데 나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모두 연회가 되어 돌아갔다. 나는 그때 나이가 17살인데도 키가 지금의 키와 같은 170cm에 가까워 그랬던 것 같다. 그때까지만 해도 잠시 가서 길 닦고 오면 되지란 생각이었는데 차머리를 북으로 향해 산성면에서 의후면으로 넘어가는 나지막한 고개를 넘어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 부르릉거리기만 하고 못 올라가니까 모두 내리란다. 내려서 차를 고치는 사이 나이 많은 대위가 권총을 뽑더니 하늘을 향해 공포를 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 당신들은 지금 길 닦으러 가는 게 아니고 일선에 싸우는 군인들에게 식사, 실탄, 포탄 등 모든 보급품을 운반해 주러 가는데 일선에 가면 총알이 비 오듯 하는데 무섭다고 보급품을 벗어던지고 도망치면 총살을 당하니까 죽더라도 울러 매고 죽으란다. 한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닥쳐올 운명과 싸울 마음의 각오를 다지면서 차를 타고 우보에 가니 거기가 피난민 행렬의 맨 끝이었다. 거기서 북으로 더 가서 의성중학교 운동장에 내리니 해가 서산에 걸리려 하고 있었다. 조금 있으니까 교문으로 군인들이 온몸에 불을 꽂고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마치 풀 무더기가 굴러오는 것 같았다. 아마 의성이 최전방인 것 같고 의성 단촌역 사이에서 교전하는 것처럼 보였다. 해가 서산 너머로 지자 하늘에는 시커먼 구름이 빈틈없이 하늘을 뒤덮어 초저녁이라도 앞뒤를 분간하기 힘들 만큼 어두웠는데 요즘 같은 포장도로가 아닌 순 자갈길을 밤새도록 동쪽 화목 방향으로 행군을 해가다가 몇 시쯤이나 되었는지
모두가 졸면서 걷다가 쓰러지기까지 하니까 인솔자가 길가 비스듬한 곳에 누워서 잠시 눈을 붙이라기에 누웠는데 잠이 들자마자 이내 차 소리가 붕붕 나기에 깨니 다시 차에 타란다. 날이 샐 때쯤 어느 냇가에 내려놓았는데 청송군 안덕면 소재지 앞 냇가였던 것 같고 피난민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하천에는 돌 반동 반이었다. 거기서 자라고 하기에 대강 청소를 하고 밤새도록 못잔 잠을 보충했다. 그날 저녁에는 안덕면 어느 야산에서 밤을 새웠는데 밤새도록 소나기가 쏟아지는데도 비를 피할 만한 바위도 하나 없어 소나무를 지붕 삼아 밤새도록 비를 맞다 아침에 일어나니 모두가 사시나 못 떨듯 떨고 있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교전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그 이튿날 영일군 죽장면을 거쳐 대구로 들어오니 인산이내란 말을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다. 대구 시내의 그 넓은 도로마다 콩나물시로 같았다라고 하면 맞을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전세를 보면 남은 땅이라곤 대구와 부산밖에 없었고 대구에도 요즘은 대구와 다름없는 칠곡 동명까지 이미 인민군이 들어와 있을 때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포항도 점령당하고 영천도 인민군 손에 들어가 이제는 물러서려야 더 물러설 곳도 없는 백척간도의 위기였는데 만약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이 일만 더 늦었어도 이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왜 이 나라 위정자들은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 저리 한심한지 모르겠다. 오늘은 내가 실제로 참전한 이야기는 다 못하겠고 그 유명한 다부동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 대구까지 왔던 이야기만 하고 다부동 전투와 포양, 경주, 안강 전투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다만 내가 소속되었던 부대가 8사단 10연대 3대대 12중대 화기소대였음을 미리 밝힌다. 제2편 우리 3대대가 대구에 온 것이 그해 8월 14일이나 15일 양일 중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8사단이 전부 온 줄 알았는데 후일에 6.25 전사란 책을 볼 기회가 있어 보았더니 대구마저 빼앗기면 끝이기 때문에 백선엽 장군이 사단장으로 있던 1사단이 다부동에서 그렇게 처절한 전투를 벌이면서 사수했던 것이고 8사단에서는 10연대 3대대만 응원부대로 왔던 것임을 알았다. 그날 우리들은 대구 종합운동장 옆 한일합섬공장 마당에 내려서 공장 빈 창고에 들어가 잠시 눈이라도 붙이라기에 창고 세면 바닥에 누웠으나 잠은 오지 않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니 이제 살아서 집에 가기는 틀린 것 같았다. 앞으로 전선에 투입되면 한 발자국도 부대를 이탈할 수 없을 테니 여기서 탈출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 남들이 자는 시간에 혼자 일어나 공장 담을 따라 쭉 한 바퀴 둘러보았다. 다행히 한 군데 뚫어진 구멍을 발견하고 됐다 싶어 나가려고 밖으로 머리를 내미니 현병들이 총을 메고 공장 주위를 뺑 둘러싸고 있어 포기할 수밖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들어가 잠을 청했으나 잠은 오지 않고 몸만 뒤척이다. 기상 소리에 일어나 차를 탈 때가 오후 대여섯 시쯤은 되었을까? 우리를 태운 차는 팔달교를 건너 우리를 칠곡 동명초등학교 운동장에 내려놓는데 보아하니 교사 건물은 일제강점기 때 지은 기와 단층이고 울타리는 일본말로 고노데 가시와란 나무로 심어져 있었다. 운동장이 넓다 해도 한계대대 병력이니 운동장이 꽉 찼다. 거기서 저녁을 먹고 운동장에서 자라고 하는데 하늘에는 먹물을 뿌린 듯한 새까만 구름이 빈틈없이 하늘을 뒤덮고 있어 초저녁이라 해도 앞뒤를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어두웠다. 그런 가운데 그 많은 병력이 운동장에 누우니 땅바닥이 안 보일 정도였다. 그러다가 밤이 깊어지면서 모두가 잠이 들려는데 갑작스레 콩 볶는 듯한 총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 눈을 뜨니 캄캄한 밤중에 총알 날아가는 불줄기가 거짓없이 여름의 소낙비 같았다. 주위는 캄캄해서 앞뒤를 분간 못할 지경인데 총알이 누워있는 사람 1m 위쯤 날아가는 듯해 고개를 들면 죽을 것 같고 여기서 아야
저기서 아야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위생병, 위생병 하며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운동장에 메아리 쳤다. 그때 나는 60mm 박격 포탄 12발을 납작하게 묶어서 둘러매고 포탄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몇 명인지는 몰라도 칠곡 가산성 안에 있던 인민군이 학교 동편 야산까지 내려와 운동장으로 집중 사격을 하는 바람에 이젠 곱다시 죽는구나 싶었다. 내 혼자라도 운동장만 빠져나가면 살 것 같은데 절대 개인 행동은 못하게 하니 하는 수 없이 포탄을 등에 맨 채 포복 자세로 명령이 떨어질 때를 기다렸으나 끝내 아무런 지시가 없기에 잠시 총소리가 멎는 틈을 타 내 혼자라도 운동장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몸을 일으키려 하는 찰나였다. 바로 그 순간 또다시 총소리가 빗발치고 불빛이 번쩍번쩍하더니 내 옆에 누웠던 군인이 배에 총을 맞아 죽는다고 소리소리 지르며 위생병을 찾았다. 한참 후에 위생병 2명이 와서 미제 기역자 전등으로 총 맞은 곳을 비추고 약솜에 아까진기로 소독을 하고 날 때쯤에야 겨우 총소리가 멎고 화기소대는 운동장 밖으로 나오라는 연락이 왔고 그날 밤 우리는 동명국민학교 바로 동편 야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보초를 서고 아침에야 내려올 수 있었다. 간밤에 사망 10명 부상자가 35명이라 했다. 그래도 집중 사격을 당할 때 총알이 소낙비처럼 퍼붓던 일을 생각하면 희생자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 불행 중 다행이었다. 제3편 우리 8사단 10연대 3대대 한개 대대 병력이 그날 칠곡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땅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누워 자다가 칠곡 가산 산성 안에 거점을 둔 인민군이 동명국민학교 동편 산기슭까지 내려와 기습을 하는 바람에 10명 전사 35명 부상이란 인명피해를 입고 그 이튿날 전열을 재정비한 후 다부동 쪽으로 행군을 하고 있었다. 약 1km쯤 골짜기로 들어가다 보니 도로 왼쪽에 물도랑이 있고 도랑 건너 산 밑에 약 300여 평 되어 보이는 밭에 미군들이 대포 3문을 설치해 놓고 다부동 쪽을 향해 포사격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포를 얼마나 쐈는지 탄피가 거짓말 조금 보태면 경주에 있는 신라 왕릉을 연상케 할 정도였다. 거기서 다부동까지는 10여리나 되지 않았나 싶다.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집에서 떠날 때 입고 온 삼배 중우적삼 이야기부터 할까 한다. 그날 집을 떠나올 때 어머니께서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지워주신 삼배 중우적삼을 입고 신발은 다 떨어져가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갔는데 고무신은 의성중학교에서 밤에 청송 화목 쪽으로 자갈길로 행군에 가다 신 옆구리가 쭉 찢어져 발에 걸리지 않아 하는 수 없이 벗어 던져버리고 맨발로 몇십 리를 걸었는데 발바닥이 터지고 피가 났다. 그 이튿날 청송 안덕면 소재지 앞 냇가에 가니 삼배옷은 적에게 표적이 되기 쉽다면서 군인들이 입다 버린 군복 한 벌과 헌 농구화 한 켤레를 주기에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갈아 신었다. 맨발로 걸어오느라 고생한 발이 그 농구화가 얼마나 고마웠겠나 싶다. 그러나 집에서 입고 온 삼배 중우적삼은 옆에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비 오듯 할 때도 어머님 얼굴이 자꾸 떠올라 버리지 못하고 어릴 때 책보 매듯이 메고 다니며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다가 나중에 집에 올 때 가져왔다. 몸에 밴 유교적인 가풍과 교육 탓이 아니었던가 싶다. 이제 뒤돌아왔던 이야기를 앞으로 나가보겠다. 미군들이 포사격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서 한참을 가다가 왼쪽 하천을 건너 비스듬한 고개를 넘으니 거기가 바로 다부동인데 하천을 건너기 직전 오른편에 몇 집 안 되는 마을이 칠곡군 동명면 항명리이고 지도상 678번지가 대대 보급소 자리였다. 보급관은 육군 중이었고 보급소는 보통 최전방에서 2km에서 멀면 4km 안팎에 있었다. 아군 보병들이 가산 산성 정상 해발 약 900m을 향해 공격을 해 올라갈 때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가산 정상은 다부동에서 동남쪽으로 약 20여 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보병들이 완전 무장한 것을 보면
오른쪽 어깨엔 에밀 소총 미군들 체격에 맞춰 만든 총이라 한국군에게는 너무 무거웠다고 생각된다. 을 메고 등에는 배낭 위에는 국방색 담요 한 장을 자로 꺾어 얹었다. 그리고 에밀 소총 실탄 8발 묶음을 한 탄창이라 했고 국방색 천으로 6탄창을 넣도록 만들어 한 줄이라 했는데 그런 거 2줄을 앞가슴에 X자로 울러매고 또 한 줄은 혁대 매듯이 배 앞에다 둘렀으며 턱 및 군복 양쪽 가슴에는 수류탄 1개씩을 달았다. 어떤 때는 뒷배낭 위에 60mm 박격포탄 2~3발씩 얹어서 갈 때도 있었는데 너무 무거워 허리를 바로 퍼지 못하고 꼬부랑 할머니처럼 걷는 것을 흔히 보았다. 군인들이 우리를 부를 때 방위대라고 했는데 우리 방위대들이 둘러매고 다니는 양은 보통 밥은 주먹밥 50개 에밀 소총 실탄 넣는 통인데 주먹밥 50개 넣으면 딱 맞음 60mm 박격포탄은 12발, 길이가 짧은 81mm 박격포탄은 4발, 길이가 긴 것은 3발, 로켓 포탄은 15발씩이었다. 어른 아이 구분 없이 1인당 똑같은 할당이었는데 나에게는 너무나 힘에 겨운 무게였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우리 마을에서 같이 간 나보다 5에서 6세 위인 고정화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60mm 박격포탄 12발을 받아서 등에 질 수 있도록 6발씩 납작하게 묶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쭈물거리고 있으니까 옆에서 보기가 애처로웠던지 내 것 2발을 자기 짐에 갖다 얹었다. 그러니 그 사람은 14발이 되고 나는 10발이 된 셈인데 나는 훨씬 수월하고 편했지만 같은 처지의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오늘까지 단 한 번도 그 공을 갚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후회스럽다. 그 사람이 군 생활을 전라도에서 하고 그곳에 정착했기 때문에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게 내 군색한 변명이지만 풍문의 고인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섭섭한 마음 그지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 따름이다. 제4편 우리 3대대가 가산성 성안에 있는 인민군을 소탕하기 위해 항명리 뒷산으로 올라가니 미군들이 벌써 올라와 상의를 완전 벗은 채 열심히 호를 파고 있었다. 거기서 해발 900m나 되는 산 정상을 바라보니 직선거리로도 10여리는 될 것 같고 경사도 45도 정도는 되어 보이는데 올라가는 길도 없고 우거진 잡목 사이로 거미줄처럼 엉킨 넝쿨을 헤쳐가며 포탄을 한 짐씩 진 몸으로 올라가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그래도 모두가 목숨이 걸린 일이다 보니 잘도 올라갔다. 선발대가 정상에 가까워지자 콩 볶는 듯한 총소리가 나면서 교전은 시작되었다. 우리 방위대들은 실탄을 군인들에게 나눠주고 보급소로 실탄을 가지러 다시 내려왔다. 내려와서 산 정상을 쳐다보니 총소리가 한데 어울려 바람소리가 되어 메아리 쳤고 조금 있다 동촌 비행장에서 날아온 F-51 무스탕 전투기가 성 안에 검은 폭탄 몇 개를 떨어뜨리고 치솟자 굉음이 진동하고 불꽃이 하늘로 솟구쳤다. 우리가 실탄을 가지고 다시 정상 가까이 올라설 때였다.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간 채 피를 뚝뚝 흘리면서 급하게 뛰어내려오는 한 병사를 만났다.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었지만 우린 그저 멍하게 바라볼 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지금도 그 병사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고 그 다음 일이 어찌 되었는지 궁금하다. 조금 더 올라가다 보니 이번에는 큰 소 한 마리가 다리에 여러 발의 총을 맞고도 그 높은 산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어떻게 올라왔을까? 정상에는 이끼 긴 석성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었고 별로 크지 않은 통문이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총성이 멎은 지 한참 되어서 인지 군인들은 땅에 퍼지고 앉아 총을 세워 잡고 쉬고 있었다. 성 안은 하늘을 찌를 듯한 낙엽송이 산박같이 울창했고 나무 사이사이에는 금세 죽은 인민군 시체 연암구와 그들이 사용한 장총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거기서 싸운 군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날 아군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산 서쪽에서 공격해 올라가고 또 한 부대는 동쪽에서 협공했는데 인민군이 성 안에서 응전하는 척하다가
교묘히 싹 빠져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낙엽송이 산밭 같은 속에서 우리끼리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인민군으로 오인하여 마구 총을 퍼부어 댔던 것이니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막히는 일이다. 얼마나 교전이 치열했기에 온 산의 낙엽송들이 껍질이 저렇게 벗겨졌을까 싶어 일부러 20여 그루 총 맞은 자리를 헤아려 보았더니 한 그루에 50발 아래로 맞은 나무는 없었다. 우리가 가산에서 싸우는 동안 다부동에서는 백선엽 장군이 지휘하는 1사단이 치열한 혈투를 벌이고 있었고 포성이 쉴 새 없이 들려왔다. 제5편 그날 가산 산성 전투는 그렇게 끝나고 우리 3대대는 가산 정상에서 북쪽으로 천평 방향 뻗은 산릉선을 따라 경계 임무를 섰다. 우리 방위대는 능선을 따라 내려오다가 첫째 봉우리 정상 절벽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절벽 위에서 군인들이 아래에 사람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홀을 파면서 돌과 흙을 삽으로 떠서 아래로 던져 내리는 바람에 우리 마을에서 같이 간 매남 어른이 돌에 머리를 맞고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를 흘리며 머리를 감싸준 채 후송을 위해 산 아래로 급히 내려갔는데 그 순간 그 처지가 얼마나 부럽던지 80평생을 넘게 살면서 그만큼 남을 부러워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몸이 몹시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지 않고는 살아 다시는 부모 형제를 만나볼 수 없을 것 같았고 아마 그때 그 마음은 모두가 같지 않았을까? 고개를 동쪽으로 돌리니 청명한 날씨에 산성면과 고로면 사이에 우뚝 솟은 세림산 조림산, 이 양파를 벌려 나를 반기는 듯한데 조림산 남쪽 끝자락에는 방금 포탄이 떨어졌는지 흰 연기가 치솟고 모산 문덕 쪽에는 마을 전체가 불타고 있는지 흰 연기로 뒤덮였다.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은 어디로 피난을 가서 어떤 고생을 하고 계실까? 집을 떠나올 때 어머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떠나온 이 불효자식을 전선에 보내놓고 어머니께서는 지금쯤 식음을 전폐하고 계시지나 않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그날 밤은 그 고지에 머물면서 교대로 보초를 섰는데 고요한 산속에서 낙엽 구르는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간간이 총성이 들려오니 내 마음은 고향 생각 부모 생각으로 만감이 교차했다. 제6편 긴긴 밤을 고지에서 새우고 한나절이나 넘어서야 아침밥이 왔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우리 방위대원은 탄약 방위대와 식사 방위대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사정이 급하면 아무거나 시키는 대로 해야 했다. 나는 주로 더 위험한 탄약 운반을 하면서 최전선 군인들과 같이 행동을 했다. 그리고 식사는 주먹밥인데 직경이 약 10cm 정도 되게 공처럼 밥을 뭉쳐서 김으로 말거나 아니면 옛날 한문책 책장에 싸서 가져왔고 반찬은 배추도 아닌 무잎으로 담근 김치 몇 조각이나 단무지 두서너 조각이 전부였다. 김으로 밥을 싸올 때는 그래도 김까지 알뜰히 먹을 수 있어 다행인데 한문 책장으로 싸올 때는 거의 3분의 1은 종이에 묻어 못 먹고 버려야 하니 주먹밥 하나로 전쟁을 치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 심정이 오죽했겠는가? 그리고 한문 책장으로 싼 밥을 받아들 때면 우리 집 사랑방 실엉에 가득한 많은 한문 서적들이 먼저 생각이 났다. 모두가 피란 가시고 집이 비게 되면 우리 집 책들도 이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었는데 훗날 집에 와서 보니 역시나 피란 가시면서 방구들을 뜯고 그 속에 책을 묻어두고 가셨다는데 어찌 알고 그 많던 책을 거의 가져가 버리고 얼마 남지 않은 책이나마 지금 장질인 효식이가 보관하고 있으니 다행스럽다. 그리고 간혹 건빵을 간식으로 한 봉지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날따라 전날도 하루 종일 산에만 다녀서 물 한 모금 못 마셨고 당일 아침과 점심도 마른 밥만 먹은 데다 이어서 간식으로 건빵까지 먹었더니 목이 말라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 산자락까지만 내려갈 수 있다면 어딘가 마실 물이 있으련만 갈증을 참는 고통이 너무 컸다. 저만치 내려다 보이는 강줄기를 떠올리며 내게 날개가 있다면 훨훨 날아가 실컷 마시고 왔으면 좋겠단 생각을 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고
또 산악 전투를 하면서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나중엔 자기 오줌까지 받아 마셨다는 고참병들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님을 절감했다. 그렇게 물 생각만 하다가 기상하는 소리에 이어 이동이란 구령이 떨어지자 선발대가 먼저 산 동쪽 가파른 비탈길로 뛰어가기 시작했고 우리도 바로 뒤따랐다. 내려가다 보니 인민군 시체가 여기저기 수없이 쓰러져 있었고 여름철이라 썩는 냄새도 대단했다.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니 골짜기에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여름에 소가 풀을 뜯고 물을 먹듯 정신없이 엎드려 물을 마시고 일어나니 그제서야 바로 몇 발자국 위에 썩어가던 인민군 시체 물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신 물을 도로 토할 것만 같았다. 산 밑까지 내려가니 조금 넓은 개울이 있고 개울가에는 널찍한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밑을 들여다보니 넓이가 웬만한 방만한데 인민군 야전병원으로 쓰였던 곳 같았다. 치료받다 죽은 인민군 시체가 서너 구 보였고 빈 약병들도 널브러져 있었다. 제7편. 그날 우리는 왔던 산을 도로 넘어 동명으로 다시 나와 거기서 서북쪽 골짜기로 야간 행군을 하게 되었는데 사람이 겨우 다닐 만한 험한 산길을 많은 인력이 일시에 그도 어두운 야간에 노출되지 않고 행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개인 간 간격을 유지하며 대호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 선두에서 연방 뒤로 전달, 개인 거리 오버하며 나지막한 소리로 후미로 전달하면 뒷사람도 자기 뒷사람에게 똑같이 뒤로 전달, 개인 거리 오버를 복창하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복창이 끊어지고 갑자기 행군이 멈춰 섰다. 그러자 뒤따라오던 소대장 중상사들이 어떻게 됐냐며 앞으로 뛰어왔고 나보다 30여 명 앞선 한 병사가 꾸벅꾸벅 졸며 가다가 삼갈래 길에서 그만 앞 사람을 놓치는 바람에 행군이 멈춰 선 줄을 알았다. 그날 그 사병은 지휘관들로부터 호된 꾸중을 들었음은 물론이고 다시는 앞 사람과 떨어지지 못하도록 앞뒤 사람과 전화줄로 연결하여 행군을 이어갔다. 한참을 가다가 나지막한 산을 넘으니 산골짜기에 초가집이 몇 채 있었는데 거기에 선발대가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날 밤은 거기서 자게 되었는데 방에는 지휘관들 뜰에는 고참병들 마당에는 일반 병사들이 차지하고 보니 우리 방위 대원들은 헛간밖에 잘 곳이 없었다. 등에 맨 포탄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려고 누우니 웬 놈의 모기가 그렇게 많던지 그렇게 많은 모기는 평생 보지를 못했다. 팔, 다리, 아무데나 그냥 탁 치기만 해도 한꺼번에 10마리 이상씩 죽었다. 그냥은 도저히 못 살 것 같았는데 그때 누가 가져왔는지 바르는 모기약을 한 병 가져와 그것을 나누어 온몸에 바르고 나서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다. 거기서 그날 밤을 지나고 골짜기를 북쪽으로 빠져나가니 다부동에서 외관으로 가는 도로가 나왔다. 그때가 확실한 시간은 몰라도 정오가 가깝지 않았나 생각된다. 큰 길에 나서니 북쪽에 유학산 막아선다. 여름 날씨에 한창 더운 시간인데 우리는 숨 돌릴 시간도 없이 유학산 바로 남쪽에 있는 가파른 야산까지 무거운 실탄을 지고 뛰어 올라가야 했다. 목은 말라 타는 듯하고 온몸이 땀범벅인데 등에 맨 60mm 박격포탄 12발이 누가 뒤에서 당기는 듯 무거웠다. 그때 심정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포탄이라도 맞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나도 모르게 엉엉 울고 있었다. 그러자 옆에 같이 가던 군인이 야, 너 왜 우니? 하며 달래기에 나는 더욱 설게 울며 그 군인이 허리에 차고 있는 수통을 가리키며 아저씨 물 좀 주세요. 하며 애원했다. 하도 딱해 보이던지 그 군인이 수통을 빼 내 입에다 갖다 대고 조금만 하면서 한 모금 마시려 하면 떼버리고 또 한 모금 마시려 하면 떼버리고를 몇 차례 반복하더니 겨우 목을 축일만 하니 그만하면서 뺐듯이 뚜껑을 닫은 후 수통을 다시 허리에 차버린다. 어찌 생각하면 야속하다 싶을 수도 있으나 물 한 방울이 생명수인 전장의 군인이 얼마 남지 않은 물을 남에게 선뜻 내주기가 어이 그리 쉽겠는가?
바꿔 생각해도 힘들 것 같고 지금도 그 고마운 마음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 산에 겨우 올라 맞은편 유학산을 바라보니 산세가 잠옷 가파르고 웅장한데 산 중턱에는 구루마길인지 인도인지 제법 큰 길이 나 있었으며 길 옆에는 초가인 듯한 집 한 채가 보였다. 대대원들이 산릉선의 일정한 간격으로 홀을 판 후 그 집을 향해 집중 사격을 했고 60mm 포사격도 한참 지원 사격을 퍼부었으나 유학산 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날 우리는 그 고지에서 밤을 새웠는데 어디서 날라오는 적의 포탄인지 우리 대대가 배치되어 있는 산릉선 주위에 수십 발이 떨어졌으나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입지 않았다. 다부동 전투는 한국 전사의 길이 남을 유명한 전투인데 당시 배수의 진을 치고 사수한 부대는 백선엽 장군이 지휘하던 1사단이 아니었나 싶다. 우리 3대대는 다부동에 와서 삼매에서 4일 있으면서 직접 교전한 것은 가산성 안에 있던 인민군 소탕전 한 차례뿐이었고 다른 날은 다부동 주변에 숨어있는 인민군들을 소탕하여 주력 부대인 1사단을 지원하는 임무였다. 제8편 다부원에서 1사단이 인민군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우리들은 포항으로 왔다. 포항에 와 차에서 내리니 포항시가 폭격을 얼마나 맞았는지 시가지 전체가 폐허가 돼 있었다. 거기 있는 군인들 이야기론 포항을 4번 빼앗겼다가 지금 4번째 찾았다고 한다. 포항, 경주, 안강, 기계 전투도 다부동 못지않게 전사의 길이 남을 유명한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특히 희생자가 많았던 것은 대부분이 공부하던 학생들이 붓을 던지고 교복을 입은 채 군번도 없이 싸우다가 전사한 학도 의용병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포항 온 후로 하루도 싸우지 않고 그냥 넘긴 날은 거의 없었다. 그해 9월 16일 마지막으로 포항을 인민군들에게 넘겨주고 형산강을 건널 때까지 주야로 어떤 때는 이틀 낮 이틀 밤을 뜬 눈으로 교전할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싸웠는지는 일일이 다는 못 쓰겠고 또렷이 기억에 남는 일 몇 가지만 추려 추억을 더듬어가며 적어볼까 한다. 우리가 포항 갔을 때 전선은 대략 포항 북방 10여리 지점에 동서로 뻗쳐 있는 것 같았는데 그때 우리도 안강에서 포항으로 거의 다 들어가다가 왼쪽으로 10여리쯤 더 들어간 어느 야산에 진을 쳤다. 산 너머 기슭에는 인민군들이 있었고 아군들도 같은 쪽 산비탈 7부 능선에 홀을 파고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중대장은 반대편 바위 밑에 통신병과 연락병 그리고 실탄을 메고 있는 방위 대원 3명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중대 본부였다. 2에서 30분도 안 되어서 바로 교전이 시작되었는데 수십 대의 소총과 여러 대의 기관총이 동시에 불을 뿜었고 중대본부 몇 포 떨어진 곳에 있던 우리 박격포 사수들도 공격에 가담했다. 포탄을 까서 포열에 집어넣고 발사 후 엎드려 귀를 막기를 거듭하는가 싶더니 바로 인민군들이 쏘는 포탄도 우리 중대본부 근처까지 날아들었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 소총으로 대항하던 인민군들이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일제히 산 위로 돌진해왔다. 아군들의 총구가 열심히 불을 뿜는데도 인민군들은 돌격을 멈추지 않았고 거의 5부 능선 가까이 이르자 7부 능선에 있던 아군들은 아무런 명령도 없는데도 모두가 호안에서 뛰쳐나와 중대본부 쪽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중대본부 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걸음아 날 살려라면서 남쪽 산비탈을 뛰어내려가니 중대장도 하는 수 없이 같이 뒤따라 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계급도 없었고 명령체계도 무너졌다. 아직 바닥까지는 반도체에 못 내려온 것 같은데 어느새 인민군들이 고지에 올라가 무슨 소린지 알 수 없는 고함을 지르면서 괭가리를 치고 달아나는 우리들을 향해 일제히 사격을 가했다. 그러자 양귀 옆으로 총알 날아가는 소리가 쉥쉥 나는가 싶더니 바로 그때 내 옆에 같이 뛰던 군인이 총을 맞고 퍽 쓰러지는데 아무도 그 부상병을 돌보지 않고 모두가 제 살기에 바빠 단숨에 개울까지 뛰어내려갔다. 생각해보면 그때는 발길이 닿지 않는 큰 산에나 숲이 있었지
대부분의 야산은 민둥산이었다. 요즘같이 숲이 우거져 있었다면 어찌 그런 전투가 가능했겠는가? 제9편. 앞서와 같이 적에게 고지를 빼앗길 때는 병력을 비롯한 많은 전투력의 손실을 입게 된다. 이를 극복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인지 포항에서 여러 날 전투를 하면서 보니 얼굴을 익힐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매일 바뀐다. 한 번씩 전투를 치를 때마다 많은 병사가 전사하거나 후송되고 또 매일 같이 보충을 받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도 한참 동안이라도 낯익은 얼굴은 분대장 이상 고참이거나 그 이하라도 덜 위험한 직책을 맡은 사병 몇 명 정도다. 오늘 신병들에게 어디서 훈련은 며칠간 받고 왔느냐고 물어봤더니 한 사병이 대답하기를 대구 삼덕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3일간의 밀소총의 실탄을 장전하여 목표물을 향해 발사하는 것밖에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어떻게 기초 훈련도 받지 못한 이런 군인으로 원만한 전투를 치를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어쩌랴. 그 이상 나라 사정이 급박한 것을. 그 당시 8사단 본부도 포항에 있었겠지만 우리는 사단장 모습은 끝내 한 번도 보지 못했고 10연대 연대장은 대령이었는데 그 또한 한 번도 못 보았다. 훗날 북진을 할 때 안동위 어디쯤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우리는 도보로 행군을 했고 연대장은 지프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오늘 목표는 제천이다라고 하면서 지휘봉으로 북쪽을 가리키던 모습만 떠오른다. 금년 봄에 심심해서 컴퓨터 유튜브 검색란에 6.25 당시 8사단 10연대장이라고 쓰고 검색을 해보니 검색란에 555 장군 동상이 강릉 어느 곳에 있음이라고 나오는데 당시 그 연대장 성함을 몰라서 그분이 맞는지 확인할 바 없어 아쉽다. 3대 대장도 계급은 소령이었는데 우리가 가산 산성 정상에서 북쪽으로 쭉 뻗은 능선에서 경계 근무를 할 때 철모를 눌러쓰고 철모에 그 당시 소령 계급장 가로 2cm, 세로 5cm가량 되는 노란 절판 가운데 하얀 태극 마크 한 개를 달고 올라왔을 때 한 번 본 것이 전부다. 38선에서부터 온 어느 고참이 자기가 안동까지 후퇴해왔을 때 그 연대장이 권총을 빼어들고 내 명령 없이 낙동강을 건너는 놈은 내 손으로 모조리 쏴 죽인다라고 하는데도 교전 중 200명이 넘는 병력을 잃고 남은 3에서 40명과 함께 퇴각한 일선 중대장을 그 연대장이 총살시켰다는 이야기를 했으나 지금도 그 말이 긴가민가 싶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이 골작, 저 골작, 이 고지, 저 고지를 전전하며 적과 부딪히는 대로 싸웠고 날짜는 기억에 없으나 어느 날 포항역 플랫폼에 대대 보급소를 정해 놓고 역 북쪽 10리도 안 된 곳에서 인민군들과 이틀 밤낮을 뜬 눈으로 싸웠다. 우리가 역 플랫폼에 처음 가니 피난민 아주머니들이 큰 봉태기에 배를 이고 팔러 왔고 군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담배와 배를 맞바꾸던 생각이 나는데 지금 와 생각해도 그 아주머니들의 간이 보통 큰 게 아니었다. 그 당시 군 담배는 요즘과 같은 화랑담배였으나 후퇴하면서 전매청 창고를 털어왔는지 민간 담배 공작, 백합, 샛별 등을 많이 줄 때는 한 사람 앞에 한 포로 30값씩 줄 때도 있었다. 제10편. 포항역 플랫폼 승차야는 바로 그 자리에 각종 탄약을 쌓아두고 포항역에서 가까운 북편 좁은 골짜기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는 그 골짜기가 전부 논이었다. 그러나 오늘 이 글을 쓰기 전에 동메일에서 위성 지도를 열어 포항 부근을 확대해 보니 지금은 온 골짜기가 건물이 꽉 들어서 있어 금석지감을 금할 수 없다. 거기서 이틀 밤낮을 뜬 눈으로 교전을 하다시피 했는데 방위대 20여 명이 소총 실탄, 60mm 박격포탄, 81mm 포탄, 로켓 포탄을 쉴 새 없이 계속 운반하는데도 전선에서는 실탄이 없다고 보급관 앞으로 독촉 전화가 빗발치니 죽을 지경인 것은 우리 방위대들이었다. 이틀 밤낮을 싸우던 마지막 밤 초저녁에도 전선에서 또 독촉 전화가 온 모양이다.
저녁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빨리 실탄을 메고 가라고 성화다. 그날은 하늘이 온통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초저녁부터 얼마나 어둡던지 바로 2에서 3부 앞에 가는 사람이 안 보였을 정도였다. 나는 그때 로켓 포탄 15발을 메고 미끄럽고 좁은 논뚝길을 엎어지고 자빠지며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가고 있었는데 칼빈 소총을 맨 인솔 하사 지금의 상병은 똑같이 낯선 환경인데 캄캄한 밤인데도 불구하고 보급소에서 중대 본부까지 10리도 넘는 길을 용케도 잘 찾아 다닌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신기할 따름이다. 그날도 모두가 지쳐 파김치가 된 데다 날이 어둡고 길이 보이질 않자 인솔자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던지 모두 그 자리에 앉으란다. 길가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콩 볶는 듯한 총소리와 포탄 터지는 소리가 연이어 들리고 잠시 후에 아군이 쏜 듯한 조명탄 한 발이 올라가자 온 계곡이 으스름달밤같이 환해졌다. 상황의 심각성을 본능적으로 느낀 우리는 그 순간을 놓칠 새라 벌떡 일어나 모두 정신없이 뛰어내려갔다. 그러나 이내 조명탄이 꺼져버리자 주위가 훨씬 더 어두워져 꼼짝도 못하고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조금 있다가 또 조명탄이 솟아오르고 우리는 한참을 이동하고 또 정지했다가 불빛을 따라 이동하기를 반복했는데 인민군 포탄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만 같았다. 주저앉아 다시 받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 등 뒤편에서 아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외지에서 우리 마을에 와 남의 집 일꾼으로 있던 경사를 쓰는 분이었는데 이외의 곳에서 같은 처지로 만나니 하도 반가워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가 그분과 인사를 나눴다. 사달이 난 건 그 순간이었다. 잠시 사이였는데 주위가 잠잠하기에 둘러보니 어둠 속에 우리 둘과 그와 함께 있던 또 한 사람 그렇게 세 사람만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몇 포 앞에 있는 사람이 가도 모를 정도로 캄캄한 밤에 그 사람들은 조명탄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갔을까? 그러나 우리도 지체할 겨를은 없었다. 우리 셋도 정신없이 내려가다가 왼쪽으로 갈라져 들어가는 골짜기 입구에서 낮에 본 초가집 한 채를 발견하고 다짜고짜 그 집에 들어갔다. 이제 인솔자가 없으니 낮이라 해도 어쩔 방도가 없는 입장이라 에라. 죽을 때 죽더라도 잠이나 실컷 자자면서 포탄은 뜰에 벗어두고 방문턱에 걸쳐 그대로 누웠더니 언제 잠이 들었는지 정신없이 골아떨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 사람 소리가 수군수군 나기에 일어나 보니 아직 날이 채 밝지 않았는데 앞에 간 사람들이 밤새도록 포항역과 진지 사이를 오가며 포탄을 나르고 있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솔자가 화가 많이 나서 당신네들은 지금 내려가면 큰 변을 당할 거라며 겁을 주었다. 이제는 죽을 때 죽더라도 하는 수 없어 우리도 그들과 함께 포항역 쪽으로 나가는데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대원들이 모두 인솔자에게 우리도 저 마을에서 잠시만 눈 좀 붙이고 가자고 애원하니 인솔자도 하는 수 없는지 허락했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단잠을 한숨 더 잘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간밤의 일을 떠올리며 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일은 유야무야 잘 넘어갔다. 인솔자도 사람이고 자기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으니 어찌 우리 마음을 몰랐을까? 그 뒤에도 사소한 전투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있었으나 그때마다 전투기가 날아와 적군을 폭격해주는 바람에 아군에게는 큰 보탬이 되었다. 비행기가 공중에 뜨면 인민군들은 쥐죽은 듯 고요히 숨었다가 밤이면 공격해오곤 했다. 그때 우리를 지원한 비행기는 양날개 끝에 기름 탱크가 달려있는 호주기였는데 외가집 비행기라고도 불렸다.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을 호주 사람으로 잘못 알고 그리 불렀던 것 같다. 며칠 뒤 우리는 경주 안강 동북편에 위치한 기계면 소재지로 옮겼고 내과 어느 과수원의 보급소를 정했다. 제11편 기계면 소재지 조금 못 간 내과의 보급소를 정한 후 우리 방위 대원들은
각기 배당받은 M1실탄, 기관총 실탄, 각종 박격포탄, 로켓포탄 등을 메고 인솔자를 따라 동편 좁은 골짜기를 구불구불 돌아 어느 고지에 올라갔다. 군인들은 7부 능선에 홀을 판 후 총구를 산 아래쪽 어딘가를 겨누고 있었다. 우리들은 각 홀을 다니면서 실탄을 나눠주고 나니 마침 저녁 식사가 올라왔다. 식사라야 주먹밥 한 개와 푸른 무입 김치가 전부인데 어떤 진수성찬이 이보다 맛있을까? 저녁을 먹고 나니 이내 어두워지기 시작해 우리는 산 밑 조그마한 마을로 내려와 어느 집 마당에 숙소를 정하려는데 어둑한 그 집 마구간 앞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나기에 곁에 가보니 인민군 부상병이 배에 총을 맞고 멍덕이에 피를 흘리며 꼬꾸라져 우리를 보고 물물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도 물이나 실컷 먹고 죽게 하자며 그 집 장독 뚜껑에다 물을 가득 퍼서 그 부상병 앞에다 갖다 놓자 고개를 겨우 들어 정신없이 물을 마시니 뚫어진 창자로 멍덕이에 물이 줄줄 샜다. 우리들은 못 볼 것을 보고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인민군 부상병은 그 많은 물을 다 마시고 꼿꼿하게 죽어 있었다. 그 전날 보급소에서 걸어온 거리를 짐작하니 심리는 훨씬 넘게 온 것 같고 동쪽으로 얼마 가지 않으면 이내 동해바다가 나올 것 같았다. 아침은 거기서 먹고 다시 인솔자를 따라 보급소로 오는데 보급소에서 전방 5에서 600m 지점에서 보급소 쪽을 보니 있어야 할 트럭도 없고 사람도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이상하게 여기며 주위를 살피니 오른쪽 능선에 군인들이 동에서 서로 일렬로 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마침 그때 왼쪽 산에서 아군 한 병사가 뛰어내려오기에 인솔자가 그를 보고 저 산 위에 가는 군인들이 아군인가 적군인가? 물으니 그의 말이 적군이 아니고 아군 5중대란다. 우리는 안심하고 멜빵을 어깨에 메고 손에는 전리품인 인민군 박격포탄을 끈으로 메어 들고 오는데 보급소 있던 곳까지 거의 다 왔을 무렵 갑자기 양쪽 산에서 논둑 위를 무심코 걸어가는 우리를 향해 집중 서격을 해왔다. 순간에 당한 일이라 모두 어떻게 피했는지 모르겠고 나는 엉겁결에 논둑 옆 도랑으로 뛰어들어가 목만 물 위로 내놓고 한참을 기다렸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총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물속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생각하니 보급소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게 직감적으로 지금 적군들에게 포위당하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냥 있다가는 생포될 것 같고 일어서서 달아나자니 총알이 빗발쳐 오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싶어 고개를 살그머니 들고 보니 모두가 총알이 날아오는데도 걸음아 날 살려라며 뛰어가고 있었다. 나도 생포돼 주구나, 뛰어가다가 주구나, 매 한 가지다 싶어 벌떡 일어나 죽을 힘을 다해 뛰니 집중 서격의 표적이 되어 뒤에서 총알이 비 오듯 퍼부었고 튀기는 논 흙탕물에 얼굴이 온통 황토 철갑이 돼버렸다. 한참을 뛰다 보니 앞에 높다란 둑이 있고 간신히 그 둑을 방패 삼고서야 이제 살았구나 싶은 안도감이 생겼다. 보급소가 더는 산골짜기로 들어갔을 리 없을 것 같아 무작정 형산강 하구 쪽으로 한참을 걸어 나오니 우리 보급소는 이미 형산강가에 와 있었고 방위 대원들도 다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다른 중대 소속으로 있던 동식 대원 이도 오래만에 그날 그 자리에서 만나 무척이나 반가웠다. 거기 와서 들으니 내 짐작대로 우리 대대가 적군에게 포위당했던 것이 맞고 그래서 대원들에게 연락도 못하고 도망치기 바빴던 모양이다. 그 후에도 포위된 대대 병력이 포위망을 뚫고 나오느라고 많은 사상자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위인대대 부관도 무릎 아래 총상을 당해 붕대를 감고 목발을 하고 절뚝거리며 다니는 것을 직접 보았다. 재정비한 우리 부대는 다시 포항 쪽으로 가다가 왼쪽 골짜기로 큰 시별이 들어가 이름 모를 고지의 전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참고로 전선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신발을 벗을 틈이 없다. 잘 때도 신고 물을 건널 때도 신을 신은 그대로 건너야 한다.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떨 때는 10일에 한 번 벗기도 어려운데 신을 벗으면 사람 발이 아니라 송장발이나 다름없다. 발바닥은 물에 퉁퉁 부어있고 신 안은 새까맣게 오물이 가득 차 있으며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 어찌 위생 개념이 없고 게을러서 이게는가? 제12편. 그 고지에서 교전이 시작되었는데 계급은 지금 기억에 없지만 키도 크고 육중한 사병이 왼쪽 허벅지에 총알이 관통해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총알이 빗발치고 여기저기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위생병 2명이 달려왔고 총 맞은 부위에 아까진 기를 흠뻑 적시어 바르더니 붕대를 칭칭 감고 판자를 대어 고정시킨 후 단가에 눕혀 방위대 4명이 붙어서 2명씩 교대로 메고 내려가라고 했다. 그날은 그 사람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부상을 당해 방위대원들이 부상자와 그들의 병기까지 운반하느라고 전원이 매달렸다. 나를 포함한 대원 4명이 다리를 다친 그 환자를 메고 비탈진 산길을 내려올 때 부상자는 육중한데 내가 너무 힘이 붙여 뒤에서 허리조차 펴지 못하고 이리 뒤뚱저리 뒤뚱 걸음을 못 옮기니까 단가에 누운 부상병이 한 번씩 기우뚱거릴 때마다 아야 고통을 호소하며 아저씨들 제발 제 말고 다른 사람이 좀 매게 해주세요 하니 할 수 없이 나 대신 부상자는 다른 사람이 메고 나는 그 사람의 애밀 소총 이정을 받아 보급소까지 10여리 길을 메고 갔는데 얼마나 무겁던지 고지에 실탄 포탄 나르던 일은 그에 비하면 아무 일도 아니었다. 그날 이후 포항에서 크고 작은 전투를 며칠을 더 겪었는지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으나 그동안 여러 차례 군인들이 나를 보고 너 그리 고생하지 말고 현지 입대 현역 군인이 되라는 말 해라고 권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방위대로 있으면 부상당하거나 몸이 아프면 귀가할 수도 있고 죽지 않으면 언젠가는 집에 갈 희망이라도 있지만 현역 군인이 되어버리면 그야말로 천명을 타고나지 않은 이상 살아서 집에 가기란 꿈 같은 이야기라 권유를 뿌리치고 고생스러워도 하루하루 이를 악물고 버티어 나갔다. 그러던 중 9월 16일이 되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포항 북방 10여리의 전선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정오가 지나도 식사가 오지 않자 지휘관이 모두 산 아래로 급히 뛰어내려가라고 했다. 산 아래 도착하니 우리 중대뿐 아니라 온 산에 배치되었던 군인들이 다 내려와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우리도 방위대원들이 배급하는 주먹밥을 한 개씩 받아먹고 81mm 박격 포탄 3발씩을 수령한 후 형산강 건너 인근 야산에 진을 쳤다. 시 외곽에서 시내 쪽을 바라보니 아군들은 이미 거의 철수한 듯 한데 인민군들은 계속 포탄을 퍼붓고 있었고 잠시 후에는 아군 전투기 4대가 날아와 포항시를 폭격하는 게 보였다. 모르긴 해도 내 생각에 상황이 불리하니까 일시에 포항을 넘겨주고 비행기로 적군을 폭격할 계획이 아니었나 싶었다. 당시엔 메가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은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인데 훗날 6.25 전사란 책을 보니 그해 9월 15일 자정을 기해 인천 상륙 작전을 결행했고 그 다음 날인 9월 16일이 포항이 인민군에게 넘어간 날로 나와 있다. 형산강을 건너와 인근 야산에 머문 그날도 해가 져도 저녁 식사가 오지 않았다. 모두 점심도 먹듯 마듯 했는데 자정이 되니 배가 고파 말 그대로 환장들이었다. 소나무를 꺾어 송기를 벗겨도 철이 아닌지 벗기질 않고 나중엔 골짜기에 내려가 논물로 배를 채웠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풀이 우러난 시커먼 물이었다. 그 다음 날 아침 때가 되어도 점심때가 되어도 밥이 오지 않자 모두가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정오쯤 지휘관들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배를 큰 봉태기에 2봉태기를 가져와 한 개씩 나눠주었다. 부대 이동이 있어 조그마한 산을 넘으니 어느 마을 초가지 잎들에 어떻게 된 건지 그동안 우리들이 못 먹은 밥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아무리 전시라 해도 지쳐 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너무 허탈했다. 통신이 불통이었거나 아니면 급하게 퇴각하느라고
보급병이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자 못했거나 둘 중 하나일 터이다. 그 집에서 방위 대원들이 마을 닭을 몇 마리나 잡았는지 큰 가마솥에 멀건 육수가 한 솥 그냥 남아있어 우린 그 물에 밥을 말아 미친 듯이 굶주렸던 배를 채웠다. 이어 우리 부대는 구룡포, 간포를 지나 경주 아화까지 왔는데 영천에 아직 인민군이 남아있다기에 하룻밤을 아화에서 지냈다. 제13편 아화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영천으로 오다 보니 인포에도 인민군이 왔던지 여기저기 불타는 초가가 보였고 무너진 집들도 꽤 많았다. 영천에 도착하니 인민군들이 퇴각했는데도 모두 피난을 가고 시가지는 텅 비어 있었다. 얼마나 급하게 피난을 갔던지 가게 문을 닫을 시간도 없었던 모양이다. 우리 부대는 영천군 임고면 소재지에서 2km 정도 떨어진 효자동이란 마을에 보급소를 정했다. 그 마을 906고지에 있는 인민군들을 토벌하기 위해서였다. 공격은 그날 초저녁에 시작되었는데 우리도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실탄과 저녁밥을 울러매고 빗발치는 총탄을 피해가며 군인들 뒤따르느라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다. 지도를 찾아보니 906고지 뒤편이 영천댐이다. 그때는 물론 댐은 없었다. 당시는 인천 상륙 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되기 직전이라 인민군들은 도망가기 급급한 상황이었다. 우리는 영천 시내로 돌아와 화북 쪽으로 올라갔다. 화북면 소재지에서 청송 가는 쪽으로 약 1km쯤 올라가다 갈라진 좁은 골짜기를 우측으로 시별이 들어가니 정각이란 마을이 있었다. 그리고 마을 앞 길가에는 GMC 군 트럭 18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우리는 그날 저녁 거기서 자게 되었는데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에 갑자기 기상을 시키더니 지금 대대가 이동하기 위해 대대장이 산에서 내려오니 호박국을 끓일 수 있도록 호박을 많이 따오란다. 자다가 일어나 컴컴한 밤에 호박국을 끓여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호박 여러 개를 따와 씻고 썰고 민가를 찾아다니며 간장을 구해와 큰 가마솥에 국을 거의 다 끓여갈 무렵이었다. 날은 새자면 아직 멀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따쿵따쿵하며 인민군 장총 소리가 나는 게 아닌가? 우리를 긴장시킨 총소리가 한참 지나니 고요해지긴 했는데 보급관 중위과 몇몇 군인들이 우리를 보고 우선 보현산 골짜기로 피신하자기에 그들 뒤를 따라 들어갔다. 한참 후에 나오니 그새 인민군 나고병 한 개 중대가 소 구루마에 조그만 포를 싣고 와서 부대에 이동하려고 세워둔 우리 차를 전부 펑크를 내놓고 골짜기 밖 화북면 면소재지으로 사라졌다. 산에서 내려온 우리 대원들은 인민군 뒤를 추격했고 면소재지 쪽에서는 다른 부대가 골짜기로 들어오면서 협공을 하자 포위된 인민군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한참 동안의 교전이 끝나고 총성이 멎을 즈음 현장에 나가보니 인민군들은 거의 길에서 죽어있고 우측 산비탈로 도망가던 인민군들은 생포가 되어 총구를 겨누고 뒤따라오는 아군 앞서서 두 손을 번쩍 든 채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조금 더 나오니 소 구루마에는 조그마한 포 1문이 실려있고 포병들은 있는 대로 포탄을 다 쏘고 구루마 옆에 모두 쓰러져 있었다. 그 후로는 인민군들은 도망가기 바빴고 아군들은 추격하기 바빴다. 제14편 병력을 이동하려고 대기시켜 놓은 트럭을 인민군 나고병들이 펑크를 내는 바람에 우리 대대는 그날 도보로 청송 노구제를 넘어야 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하루 밤을 지내고 이튿날은 차를 한 토막 얻어 타고 의성까지 나가 세무서장 관사란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행군을 하다가 차편이 생기면 한 토막 얻어 타고 그러지 못하면 또 걷고 이런 식으로 달아나는 인민군 뒤를 계속 추격했는데 따라가기가 바빴다. 안동 낙동강 다리를 건너던 날이 그해 음력 8월 보름날이었다. 당시 나는 다리가 아파 산에는 못 가고 보급소에서 대원들의 소지품을 지키고 있었고 그 다음 날 안동 옹천에서 후방에서 보내온 송편 맛을 보았다. 이제 교전은 않고 달아나는 인민군 뒤를 따라만 가니 한결 수월해졌다. 그리고 도로 주변에는
아직도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처절하게 저항했던 흔적이 여기저기 보이고 처리하지 못한 시체들이 즐비하다. 영주 가까운 길가에는 비행기 폭격을 맞아 새까맣게 탄 인민군 탱크 위에 불에 그슬린 개 같은 시체 사고가 놓여 있었고, 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길가에 퍼질고 앉아 행군하는 우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인민군 부상병도 보였다. 그 당시는 화폐개혁이 된 직후인데 길가에 이승만 대통령이 인쇄된 100원짜리 푸른 지폐가 낙엽처럼 뿌려져 있어도 이젠 못 쓰는 돈이라고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몇몇 이는 서울에 가니 아직 그 돈을 사용하더라며 주섬주섬 주워가서 요긴하게 썼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모르긴 해도 뿌려진 돈이 한가마니는 좋게 넘었을 것이다. 정확한 날짜 기억은 없으나 어느 날 오후 3에서 4시쯤 중령제 및 풍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우리 12중대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운동장에는 20세 전으로 보이는 여자 인민군 30여 명을 포로로 잡아두었고, 나무에는 인민군 장교들이 타고 다니다가 버리고 갔다는 붉은 가죽으로 안장을 한 마로에서 6마리가 메어져 있었으며, 교실에는 인민군의 주식인 미숫가루 포대가 한편에 가득히 쌓여 있었다. 한참을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 중대 방위 대원들은 주로 강릉에서 온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 중 한 분이 중대장 보고 나를 가리키며 얘는 몸이 안 좋아 보이니 집에 보내주지요. 하니 중대장이 아니 지금 북쪽으로 가면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왜 아픈 아이를 데리고 다녀? 하면서 선임하사 2등 상사를 부르더니 나를 가리키며 얘를 즉시 집으로 보내줘 하니 선임 하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로로 내리쓰는 편지지 한 권을 내더니 만년필로 귀가 증 본적 경북 군위군 산성면 운산동 760번지 성명 이태형 우자는 84단 10년대 3대대 12 중대 방위 대원으로 근무 중 신병으로 귀각해함. 서기 1950년 9월 551 84단 10년대 3대대 12중대 중대장 육군 중위 정진화인 이라고 귀가증을 써주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 꿈같이 기쁘면서도 아직 피난민들이 신령까지나 왔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올 때 수없이 보아온 인민군 시체와 부상자를 혼자서 다시 보며 내려갈 생각을 하니 걱정도 되었다. 아무튼 들뜬 기분으로 여러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니 어떤 사람은 교실에 가서 미숫가루를 한 봉지 싸주며 가다가 먹으라고 하고, 어떤 이는 나무에 매여있는 말을 가리키며 저 말 두어 마리 몰고 가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빨래비누 2장을 주었다. 중대장도 나이는 23에서 4세쯤 되었으며 고향은 영천군 고경면이라 했다. 오랜 뒤에 글자도 한자 틀리지 않은 정진화 씨가 영천군 고경면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을 지면상으로 보고 연령이나 모든 점을 감안할 때 그가 그때 그 중대장이 틀림없다고 지금도 믿고 있다. 귀가증을 받아 쥐고 교문을 나서며 내 몰골을 보니 학교 다닐 때 까까머리가 서너 달 사이에 꼭 인민군 머리같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옷은 입다 버린 헌 군복을 입었으며 신발은 다 떨어져 가는 농구화를 신었으니 외따로 있으면 곱다시 인민군으로 오인받기 생겼다. 서산의 해를 보니 아직 서너 발은 남은 것 같아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갈 때까지 가보자 싶어 큰 길로 나서니 헌병들이 포로병을 데리고 도로 보수를 하고 있었다. 귀가증을 보이고 차를 좀 세워 달랬더니 마침 영주까지 84단 저녁밥을 실러 가는 트럭이 있어 편승할 수 있었다. 영주에 함께 내리니 아주머니들이 멍덕 위에 빙 둘러앉아 주먹밥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 거기서 주먹밥 2개를 얻어 나오니 조그만 교량에서 순경한 사람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다. 귀가증을 보이고 차 좀 세워달라고 부탁하니 내 소지품을 조사하다 빨래비누를 탐내는지라 비누 2장을 주고 안동까지는 그 순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안동에 오니 한밤중인데 캄캄한 밤에 전등불 하나 없고 집은 모두 빈집이라 무서워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어두운 골목을 이리저리 헤매다 운 좋게 84단 부대 본부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 일찍
낙동강 인도교에 나와 보초를 서고 있는 헌병에게 또 좌편을 부탁했다. 마침 신령까지 가는 GMC 군 트럭이와 얻어 타고 갑티제에서 내리니 귀향하는 피난민의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다. 나도 그 행렬에 섞여 집에까지 오니 온 집안이 초상집 같이 눈물바다가 되었다. 가족들은 내가 집 떠난 다음 날 피난 갔고 내가 돌아오기 하루 전날 귀향했다. 2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내게는 2년보다도 더 긴 세월이었다. 국가 존망지추에 고생 안 한 백성이 있으랴만 어린 나이에 키 큰 죄로 내겐 너무 가혹한 형벌이었다. 후기 천학비제로 원래 글 쓰는 재주가 없는 데다 희미한 기억을 떠올리며 쓰는 글이라 내용이 불비하고 덜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후인들과 참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으로 쓴 글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일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일 일밤 10시 51분 통원 이태형